지루하는 인생공부 송기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신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오늘 녹화하는 이 날은 7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10일 전에 7월 10일에 제가 신간 저서를 간행을 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색입니다. 자유와 인권의 문학사이고요. 페이지가 587쪽, 거의 600페이지에 가까운 좀 분량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문학사라고 하는 것은 문학의 역사죠. 일반 역사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문학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역사하면 정치, 경제,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이 주가 되지만, 문학사든 문학이라고 하는 폭넓게 보면 예술 영역의 역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세계를 주로 다룹니다. 물론 문학사 속에 사회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문학사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머금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정적 누적 현상이요, 하나는 비평적 가치 판단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것을 조금 안에 좀 쉽게 설명하면, 문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문학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 문학은 매달 작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쌓여져 가니까 이게 누적 현상, 누적되어 가죠. 과거에 이것을 두고 집정물이란 말을 했는데, 보이고 쌓이는 것, 이런 뜻이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이고 쌓이느냐 하는 그 누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실정적으로 밝히는 것을 문학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죠.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하루에도 시와 소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치사 선택에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평가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가치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평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왜 비판해야 되는가 하는 그 근거를 밝힐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기술을 하는 것이 문학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정적 누적 현상을 중시하는 문학사도 있고, 비평적 가치 판단을 중시하는 문학사도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의 목록을 제시해 놓고 또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인 비평적 가치 판단의 성격이 강한 문학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사 하면 꼭 안에 어떤 시대 단위가 참 중요해요. 어떤 시대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시대 구분, 시대의 획정, 획이라는 말은 구획을 정한다, 이런 것이죠. 이것도 거시적인 성격도 있을 수 있고 미시적인 성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문학사 할 때 고려시대의 문학, 조선시대의 문학 하면 이거 500년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서술을 하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런 문학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한 부분, 미군정계의 문학, 1945년에서 대한민국 수립 때까지 딱 정확하게 3년인데 3년 동안에 소설사, 미군정기의 소설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미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전두환 시대의 문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8년입니다. 1979년 12.12 사태, 12월 12일에 실권을 잡아서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가 87년 12월이었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8년간이거든요. 이렇게 전두환 시대의 문학사, 이렇게 하면 좀 미시적이다. 한 8년 동안의 그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사에서 어떤 시대적 획정이, 시대 구분, 시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시대의 획정이 중요한데, 저는 이 책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 첫째는 일제강점기, 둘째는 해방기와 분당 시대,
분단시대라고 하지만 지금도 분단시대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에서 한 25년간의 시간대를 두고 이야기한 거죠. 사실은 분단시대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초기 분단시대다. 지금도 분단시대죠. 그 다음에 산업화 이후, 전태일 이후의 어떤 아니에요, 문학사. 그러니까 1980년에서 1990년대 말, 그러니까 1999년이라고 합시다. 한 30년 동안의 문학.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기 이전까지 그렇죠. 1919년부터 1999년이니까 우리 근현대문학 80년사다. 그 첫 번째 시작되는 기점이 김인년입니다. 근데 먼저 좀 구체적으로 내용 들어가시기 전에 저는 그 표지가 궁금한데 그 여자분하고 옆에 꽃 여자분 그 그림하고 이 표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청도에 살고 있는 이이룬 하가입니다. 이분은 지방에 살고 있고 청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알려진 분이 아닌데 인물 목탄화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가입니다. 대가. 그래서 많은 군인들 모습을 제가 그리달라고 의뢰를 거의 한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모아놨어요. 이거는 최서희, 토지의 여주인공 최서희를 이미지 메이킹했습니다. 토지가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죠. 80년대 초반에. 그때 일부를 가지고 했으니 최서희는 꼬마로 나왔고 주인공은 할머니인 윤씨 부인인데 윤씨 부인 역에 김지미 여배우가 주역을 맡았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김지미 씨는 이 영화로 대종상을 여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나 손녀가 뭐 좀 비슷하게 닮을 수도 있으니까 유전적으로 볼 때 최서희를 이미지 메이킹한 것이다. 옆에 해당화가 있는데 해방되는 순간 별당의 마당에서 양녀에게 듣고 해방되었다, 일본에 항복했다 하는 말 듣고 해당화 나무를 안 돼요. 불꽃 집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토지 얼마나 긴 소설입니까? 마지막 장면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해당화 가지를 안 돼요. 움켜쥐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촘촘한 가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손바닥에 피가 낭자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움켜집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해당하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이 자유와 해방의 상징으로서의 해당화와 최서희의 모습을 이렇게 합성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있는 글들은 뭐 6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이라고 했으니 독립된 글들이 많습니다. 프롤로그, 마지막에 에필로그, 그거 두 개 빼더라도 하나 세 개의 큰 덩어리가 있는데 한 덩어리마다 9개의 글들이 있습니다. 상구 27, 그리고 프롤로그, 에필로그 하면 29가 되고 또 부록에 3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2편이 됩니다. 그런데 선문도 있어요. 선문까지 합하면 선문을 포함해서 33가지의 독립된 글들이 여기에 실려져 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그 순서 그거 올려드릴 건데요. 어차피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그 내용을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책에서 꼭 집어서 이 부분은 정말 읽으시면 독자분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걸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평계에서나 국문학계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 에필로그 부분에 있는 1919년 김인년 문학을 다룬 글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1년의 문학이죠. 1년. 한 해의 문학. 1919년 1월부터 1919년 12월까지. 그래, 이렇게 1년의 문학을 다룬 예는 없거든요. 비평문학 논문에서. 과거에는 1년 총평 무슨 평론가들이 무슨 글을 발표하고 했지만 그런 거 하고는 1년 총평의 글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1919년에는 그래 많은 문학 작품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동인지
창조가 3번 나왔거든요. 그거 하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기간지로 발행한 독립신문에 많은 저항시와 저항 소설이 발표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돋보기로 보면서 읽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어서 제가 비평문을 완성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것을 발표할 때는 2019년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집으로 월간 문학에 발표했는데 이것이 틈틈이 제가 이렇게 내용을 확장해 가면서 완성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 책에만 해도 34페이지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34페이지나 되는 내용이고요. 모르는 작품들이 뭐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해의 문학, 그러니까 아주 1년 단위의 문학을 미시적으로 접근했다. 그게 프롤로그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재령, 항해도 재령 북률면 소작쟁이와 관계되는 그런 이 이야기 하기 전에 김소련 시 중에서도 거의 안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초기시 2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옷과 바깥 자유고 하나는 나무리 벌의 노래인데 나무리 벌이 바로 재령거야입니다. 전라북도 그 만경평야 못지않은 곡장지대예요. 그거 결국 다 일본에게 그 수탈당하고 그 농사를 지어도 그래서 소작인들이 소작쟁이를 일으키는 그 내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옷과 바깥 자유도 굉장히 사회학적인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그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옷과 바깥 자유는 한용운과 김소월은 같은 시기에 작품 활동을 했지만 나이 차이는 20몇 살 나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이입니다. 동아일보에 뭐 글을 하나, 사실 글이 아니라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와 더불어서 그 옷과 바깥 자유가 없다. 옷도 없고 밥도 없고 자유도 없다. 우리에게는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누가 인터뷰하신 거죠? 한용운이 동아일보 기자와 이걸 김소월이 읽은 겁니다. 김소월은 동아일보 지국장 때 했어요. 그러니까 안 읽을 수가 없죠.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옷과 바깥 자유라고 시를 쓴 거예요. 이건 누가 밝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hen진근의 장편소설 적도도 독립된 비평문으로 발표한 예가 없거든요. 왜? 통속, 신문 연재 소설은 통속 소설이라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별로 건질 거 없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기로는 현진건의 민족주의적 열정이 잘 반영된 소설이어서 재평가되고 재조명되어야 하는 장편소설이다. 그리고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는데 캐릭터의 만듦새는 굉장히 뭐 하나의 경지를 이루고 있다. 역시 소설가로서 이야기를 꾸며 나가는 솜씨는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 글을 읽어보면 아마 현진건의 장편소설 적도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현상의 수필 무상은 일제강점기에 베스트셀러거든요. 자기의 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뭐 중학교, 5년제 중학교인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우가 죽고 난 그 다음에 인생의 그 무상감에 빠져가지고 단행본 한 권의 수필을 냅니다. 그것이 이제 무상인데 굉장히 그 당시에서는 많이 팔렸어요. 한 10만 부 팔렸다든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 10만 부 같으면 지금의 한 100만 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정확하게 그 부수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그 들리는 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학사적으로는 전혀 얘기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부터 22년 전에 도산 이현상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에 제가 마산으로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산이 독립시였거든요. 지금은 창원시에 포함되었습니다만 고향이 마산이란 말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청중들 앞에서 제가 이현상 선생 의야수필 무상에 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고를 이렇게 20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책 속에 끼워 넣었다. 역시 문학사적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어떤 생각에서 제 지금 저서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염상섭의 그 촉이라고 하는 단편은 1945년 해방되고 몇 달 후에 일어난 선언을 되었습니까? 신의주 학생 어그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소설입니다. 주목받지 못했지만 리얼리스트로서의 염상섭의 진면목을 보여준 소설이다. 근데 왜 이 소설이 왜 국문학자들에 의해서 문학 비평가들에 의해서 논의가 안 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본을 찾아가지고 그 지금 요즘 읽을 거리도 나온 게 없어요. 원본 돋보기를 보면서 이 글을 썼다. 그리고 6번째,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 한 작품을 가지고 제가 작품론을 썼습니다. 그래서 24쪽 분량의 글, 그러니까 박인환 시 한 편을 분석하는데 이 책의 24쪽을 소유했던.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유튜브 강의에서 목마와 숙녀를 한 4, 5년 됐습니까? 강의를 했더니 지금까지 누적 조회수가 2만 명이 넘었어요. 제 이 강의를 이렇게 많이 들은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 기분이 나도 들떠서 이렇게 논문으로 재구성을 한 것을 이번에 책에 또 실어 놓았습니다. 7번째, 이 책에는 기록문학이 많습니다. 기록문학, 다큐멘터리 문학, 논픽션 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기록문학이 많은데 이것은 문학사가 사회현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박순동이라고는 아무 아는 사람도 없어요. 1960년대 논픽션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신동아의 논픽션 대회에서 3번이나 최우수상을 받은.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뭐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 사람 누구냐? 태백산맥을 지은 조정래의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박순동과 조정래를 외삼촌과 조카의 작품 세계를 대조적으로 내가 비교한 것도 요 부록에 실려 있습니다. 박순동의 암태도 소작쟁이에 관한 논픽션을, 그것도 기록문학이니까 다루고요. 또 두 번째는 전태일이 글을 좀 남겼습니다. 전태일의 남겨진 글을 기록문학으로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전태일을 좋아하든 별로든 간에 그걸 다 떠나서 하나의 그는 역사적 인물인데, 그래서 전태일이 남긴 글들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심금을 울렸느냐 하는 것을 놓고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전태일 사망 그 몇 주기가 됩니까? 2020년이고 70년이고 50주기 기념해서 제가 어느 잡지에 발표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찬정, 제일교포,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유기구가 윤동주의 그 죽음을 기록한 또 책도 냈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좀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독자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뭐 김찬정 씨는 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일본의 그 방적 공장이 있고 방적 공장이 있습니다. 조선인 소녀 여공들의 애환과 삶을 추적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걸 여기에 다루었다. 또 그리고 건인수 부천 성고문 사건으로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책을 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기록문학을 보고 여기에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8번째 또 중요한 장면은 에필로그 부분이다. 에필로그 부분은 한성원 한강 분열을 회상하다 하는 내용의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분야의 문학을 또 살펴보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 경험을 회상하기도 하는 글인데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33편의 독립된 글 중에서 8편을 이야기하니까 또 그 좀 꼭 이거 주목거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또 2편의 글이 있어요. 이제 그것마저 이야기하고 오늘 제 이야기 끝낼까 하는데, 하나는 김동리와 김정한 위아래 콜론 땡땡 우리 소설사의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고 분량이 200자 원고지로 200매에 해당되는 글이니까 굉장히 긴 글이죠. 이거 언제 발표했느냐? 1995년에 어느 잡지에 발표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글이 제 저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제 저서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감개무량합니다. 30년 전에 발표한 거의 200자 원고지로 200매에 가까운 이 긴 글을 이번에 넣을 수가 있어서 나도 개인적으로 좀 기쁜 마음이었다. 우리 소설의 대조적인 성격을 거의 비슷한 연배인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해온, 오랫동안 활동해온, 주로 서울과 부산에서 김동리 선생과 김정한 선생의 소설 세계를 대조적인 측면이 무엇이냐?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물론 김동리 선생은 자기의 소설을 낭만주의라고 한 일은 평생토록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낭만 정신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신주의와 경제주의,
물질주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좀 경제주의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썼습니다만, 또 그리고 제3의 휴머니즘과 민중적 휴머니즘 뭐 이렇게 서로 나누어 보면서 우리 소설사의 뭐랄까 쟁점을 살펴본 글이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 또 한 가지 세기 말에 꼽힌 여성 문화, 1990년대 우리나라 여성 문화는 꽃이 갑자기 활짝 피게 됐거든요. 그때 활동한 많은 그 여성 시인들, 소설가들이 우리나라 지금 한국 문학을 대표 선수로 이렇게 국외에서 한국 문학을, K 문학을 알리는 중요한 작가들을 형성하고 있다. 시인 김혜순, 소설가 한강, 또 그리고 소설가 은희경,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많은 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만, 이 책을 위에서 새로 쓴 비평문이다. 문학사를 구성하려면 1990년대 여성문학 내지는 여성주의 문학, 여성문학과 여성주의 문학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또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주의 문학 하면 뚜렷한 의식을 자각하고선 문학을 여성주의 문학, 그러니까 페미니즘 문학이라고 하죠. 여성문학이라고 하면 뭐 여성의 삶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적 정서를 반영하고 어떤 감흥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소극적이라고 하면 여성주의 문학은 좀 적극적이다. 이 여성문학 내지는 여성주의 문학은 꼭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김혜순의 역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역사, 우리가 아는 역사가 아니고 한자가 좀 다릅니다. 거슬 역자 아니면 반역할 역자, 역자의 역. 그러니까 역사는 남성 중심의 역사다. 그러니까 히스 스토리입니다. 히스 스토리가 히스토리죠. 역사가 남성 중심의 역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여성적 삶을 배제한 역사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슬 역자 역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할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 들고, 이 김혜순 씨가 며칠 전에 또 독일에서 큰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김혜순 씨의 그 여자들이라고 하는 시도 있는데 일종의 반전시입니다. 1990년대 작품인데요. 그 남성적 폭력에 맞선 여성적 무슨 반전 사상이라 할까, 그런 내용의 시예요. 그것도 자세하게 내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또 그리고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은희경의 단편 먼지 속의 나비는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문제화시킨 그 당시로서는 문제작이었다. 먼지 속의 나비가 있고요. 희고 생가부 위자료 청부 소송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는데요. 1997년 작품일 거예요. 아주 이색적인 희곡입니다. 당시 반향이 매우 컸던 사회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영화 감독 등장인물들 전부 다 그 당시 최고의 배우들이고 최고의 감독이 만든 영화였죠. 좀 영화로서는 그 희곡에 비해서, 연극에 비해서 조금만의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희곡을 쓴 여성 작가는, 극작가는 역시 아까 박순동처럼 뭐 40대 초반인가 나이에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절까지는 아니어도 빨리 생애를 마감해서 더 이상 좋은 작품을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소설 내 여자의 열매. 아니 갑자기 그 아내가 시름시름 앓더니 하자이 나가 출장 갔다 오니까 아내가 베란다의 꽃이 되었다.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것이 세기 말에 꼽힌 여성문학이고요. 특히 한강의 이 작품은 에코페미니즘, 여성 생태주의 관점에서 제가 접근해 보았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서, 이 책에 관한 뒷이야기도 많고 내용도 복잡다단한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제 책을 이렇게 소개해 올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오늘 강의는 제 신간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마감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